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 남는 게 뭘까요? 결국 남는 건 스트레스와 후회뿐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면 피곤하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면 내 인생만 더 고단해집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늙으면 버려야 할 6가지와 혼자 사는 게 왜 최고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노년에도 편안하고 행복하며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진짜 최고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은 더 심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남의 눈치를 보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끝난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라며 스스로를 막고 뭔가 새롭게 배우고 싶어도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겠어 라며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후회와 허무함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이런 생각이 얽매이다 보면 결국 내 삶을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 주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내 삶을 온전히 살아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걸 사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한숨을 쉬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남 눈치보다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들의 시선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걸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남들은 이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두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젊었을 때는 인내지 중요해 보였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몇몇 친구나 가족뿐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좋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족이 좀 힘든데 일하며 돈을 부탁하는 사람, 시간 있으면 이 일 좀 도와줘요 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심지어 당신을 험담거리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결국 당신만 손해보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는 사라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쉬운 타깃으로 봅니다. 뭐든 잘 들어주고 쉽게 도와줄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납니다. 왜 그런 건지에 나를 소모합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 에너지만 빼앗고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선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노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당장 정리하세요. 세 번째, 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베풀고 남들에게 쓸데없이 쓰고 누가 좋다고 하면 덜컥 투자하고 그러다가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면 그때는 정말 피는 물을 흘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을 노리는 사람과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라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어르신, 이번에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라며 선의를 요구하는 친척, 이 상품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라며 접근하는 사기꾼들. 이런 말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내 소중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멍하니 지켜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겠지만 점점 더 요구가 늘어나고 결국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라는 말과 함께 더 큰 기대와 요구가 따라옵니다. 결국 내 돈을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평화를 위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 하고 필요할 때를 제비게 아껴야 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위해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함부로 돈 쓰는 습관, 지금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건강보다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주변의 시선, 사회적 측면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건강을 챙겨줍니까? 아닙니다. 아플 때 고통받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몸을 망치는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가음하고 가족들이 맛있다며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 과식하고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고 그러다 병원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남들을 챙기느라 내 몸을 더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밥해주고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주변 사람들 부탁 들어주느라 내 시간은 늘 직전입니다. 그러다 내가 아파 누웠을 때 누가 책임져 줄까요? 자식들? 주변 사람들? 아닙니다. 결국 고통받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끝입니다. 남들 눈치 보며 내 건강을 희생할 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동까지 시험을 해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신경 끄고 내 건강에 올인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기세요.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친해지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는 순간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가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당신이 한 번 도와준 순간부터 당신을 지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두 번 도와주면 이제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이상한 책임감이 당신을 휘감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지고 당신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열쇠를 당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도와주면 더 힘들다며 당신을 원망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관계가 당신을 정신적으로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번 돕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가? 혹시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해 더 큰 요구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년은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여서 내 재산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 이제 그만두세요. 6번째, 의무감이라는 독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평생 의무감에 끌려다니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전과는 어땠습니까?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당신은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까지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건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의무감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줄라죠. 지금까지도 해줬잖아요. 이런 말로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요?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 여러분,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 이런 착각으로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마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어떤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 재산 상환. 자식이든 누구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세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재산은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관심 없는 듯해도 나중엔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고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들은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거나 혹은 어차피 부모가 다 해줄 거니까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대우자나 가족에 대한 불만. 자식의 대우자나 손주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털어놓으면 처음엔 공감해줄 것 같지만 결국 불편한 관계만 남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배우자 편을 들 수도 있고 나중엔 당신의 말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해야 할 일,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기.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즐기세요. 남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으세요. 남은 시간은 당신 겁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편안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모른다면 오랫동안 쌓아온 존중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신뢰에서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이걸 잘 물려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에게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 재산이 크다면 이 돈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 하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 재산이 적다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힘들겠네 하며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재산 이야기가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형제간 신뢰를 깨고 예산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이건 이렇게 써야죠. 그 돈은 나중에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하며 간섭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부모 자신이 건 돈인데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2번째,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허리나 무릎이 쑤시는 날이 많아지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자식들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은 자꾸 머리가 어지럽고 밤에 잠도 안 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걱정해주고 신경 써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성된 자식도 정말 걱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버지,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이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내 자식이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구나 싶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만약 자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자식의 반응은 점점 변한다. 처음에는 걱정되던 자식도 점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요즘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또 검사해야 하나요? 지난번에도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이 말 속에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식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엄마가 이렇게 자주 아프시면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 부모님이 병원비는 괜찮을까? 나도 바쁜데 계속 신경 써야 하네. 자식도 결국은 자기 삶이 있는 사연입니다.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죠. 그런데 부모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그 부담이 점점 쌓이면서 부모와의 관계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쉬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시다는 걸까? 건강 걱정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자꾸 아프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를 과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혼자 못 계실 수도 있겠는데 빨리 재직을 세워야겠어. 시설을 알아봐야 한다. 부모가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자식이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며 동거를 요구하거나 반견인을 고용하자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점점 자식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버지, 병원비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할게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말이지만 결국 부모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난 괜찮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다고 안심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자식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의지하고 싶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담을 느끼고 거리감을 두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심각한 병이라면 자식과 상의해야겠지만 자잘한 몸의 불편함이나 노화로 인한 통증 정도라면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건강을 돌보세요. 병원도 미리 다녀오고 건강관리도 스스로 하면서 난 잘 지내고 있어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7번째,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것입니다. 너 이번에 승진 안 했니? 며느리는 언제 일을 그만둘 거야? 손주는 언제 가질 거니라? 이런 말들이 자식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부모는 가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독립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참견하며 넌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간섭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한마디가 그 스트레스에 기름을 붓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식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계속 묻는다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 그를 얘기하려고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간섭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점점 부모의 말에서 도망치려 하게 됩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대신 자식이 원할 때 조언을 구하면 차분하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간섭 대신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4번째, 며느리나 사위 뒷담화 절대 금지. 부모로서 자식이 되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좀 눈치가 없네. 사위가 뭐 그리 무뚝뚝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에게 슬쩍 흘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폭발 직전의 활약고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 남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식이 처음에는 나 좀 그렇긴 하죠 라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말을 그냥 넘기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배우자한테 얘기하자니 또 싸움 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이 그 말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대? 이런 말이 나오면 배우자는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집 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식도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한마디가 가족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자식에게 흘리지 마세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들을 때 자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옛날 이야기로 자식을 훈계하지 말라. 부모님 세대의 고생담과 자식성가 이야기는 언제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드라마를 자식에게 들려지며 너도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 는 훈계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때는 밥 굶어가며 고생했는데 너희는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런데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의 경험이 현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훈계를 잔소리와 자기 자랑의 콜라보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죄책감과 열등감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또 그 얘기 하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 왜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자식이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나 사위의 험담을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로 자식을 흠지하지 마세요. 이 3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노년의 자식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참 좋은 시대에 사는구나 같은 긍정적인 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훈계로 쓰는 순간 자식과의 대화는 닫힌 문이 되고 맙니다. 6번째는 손주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주는 참 예쁘죠. 그래서 가끔 저건 좀 아닌데 한 가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에게 뛰어드는 순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피곤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놀고 있다면
계속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우리 애 교육을 왜 참견하지? 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논다고 반박하면 부모는 너 어릴 땐 그렇게 안 키웠다고 맞받아치고 갈등이 짙어지면 결국 손주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섭이 자식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운다고 생각하신다 라는 의구심이 들면 자식은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오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손주가 듣는 앞에서 자식의 교육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손주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혼나느라고 느끼고 자식은 내 앞에서 애 교육까지 간섭하시느라며 속으로 칼을 사귀게 됩니다. 손주는 자식의 자녀입니다.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그저 귀엽게 바라보고 사랑만 듬뿍 주세요. 손주를 키우는 건 자식의 몫이며 부모님은 행복하게 지켜보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부모가 가장 멋집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를 아끼며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말 대신 가벼운 웃음과 따뜻한 한마디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이제야 부모 노릇이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점점 멀어지더니 엄마, 제발 내 일에 신경 좀 꺼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대접이 이게 뭐냐? 라고 소리치고 싶으셨나요? 하지만 혹시 그 멀어진 이유가 당신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같은 자식, 특히 결혼한 자식과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이 삶을 간섭하며 부모로서의 권위를 고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기니 하나의 가정을 꾸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언을 가장한 참견과 잔소리를 한다면 관계가 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 키운 자식과 틀어지는 부모의 잘못된 7가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실수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세요. 나는 늘 옳았다는 생각이 자식을 떠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배우자를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안과 안 맞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으면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지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를 비판하는 순간 부모의 말은 사람이 아닌 간섭과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예쁘장한 건 좋은데 뭐 하나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우리 아들 감당 못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에 간인하자 어머니는 속이 쌓아둔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간소하게 차리니? 우리 땐 푸짐하게 준비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해도 이렇게 하면 먼지가 안 닦인다. 내가 다시 할지다며 참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를 중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한마디 했을 때였습니다. 태숙 씨는 아들의 결혼식 날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굴은 예쁘지만 우리 집 살림과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천명절에 문제가 터졌다.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떡국은 제가 해볼게요 라고 했다. 희숙 씨는 속으로 자신 있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 그런데 완성된 떡국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해? 며느리는 가만히 있지만 다음 요리를 준비했다. 그런데 혜숙 씨는 주방으로 들어와 칼질이 왜 그래? 손 다치겠다. 이렇게 하면 짜서 못 먹은다며 사사건건 지적했다. 결국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혜숙 씨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 때문이었다. 우리 며느리 예쁘긴 한데 그게 다야? 살림도 못하고 손주 낳을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만 고생하겠어? 이 말을 우연히 들은 며느리는 남편에게 콧발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해? 이제 그 집엔 절대 안 갈 거야. 아들은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아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건 곧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발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혜숙 씨는 내가 이 집 어른이잖아 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자식이 배우자를 비판하면 자식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호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대신 자신만의 꿈을 펼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창업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사업은 적자만 쌓이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진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잘 안 됐어요. 그는 내심 아버지가 자신을 위로해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만큼 힘든 상황에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뭘 알아서 사업을 해? 그냥 직장 다니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지.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진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말은 그를 더욱 깊은 좌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꿈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의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는 사업에 대해 공부하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위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실행에 옮겼지만 결과는 또 한 번의 실패였습니다. 이번 실패는 첫 번째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의 말이 더욱 가혹하게 그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만두라고 했지? 내가 사업을 해봤자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너는 애초에 사업할 사람이 아니다. 너 이러다가 빚더미에 안고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 거다. 진도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패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실패한 건 못난 놈이라고 단정 지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신이 나질 않아요. 실패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아버지의 말은 저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도 씨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조언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쩌겠다는 거냐? 난 내가 실패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하는 말이지. 이걸 왜 이해를 못하냐? 그 후 진도 씨는 삶의 꿈을 접고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아버지와 충돌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내 잘못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은 내 인생을 실패로 못 받았어요. 부모의 말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고 어떤 실패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믿음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부모가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순간 자식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실패는 자식의 몫이고 믿어지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실패한 사업과 아버지의 말. 진호 씨는 대학 졸업 후 큰 꿈을 품고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켜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기대와 달리 적자만 쌓였고 결국 그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날, 준효 씨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잘 안 됐어요. 그는 혹시나 아버지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싸늘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뭘 알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덤빈다? 그냥 직장 다니라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진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건 자신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준도 씨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히 준비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실패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한술 더 떴습니다. 내가 그만두라고 했지? 너는 예초부터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라? 너 이러다 뒷거미에 앉고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 거야. 그날 준호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 아버지 말 때문이에요. 실패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아버지가 제 실패를 못난 놈으로 정의 내리니까 더는 나아갈 힘이 안 나요. 진호 씨는 결국 사업의 꿈을 접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패는 내 잘못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은 내 인생을 실패로 못 받았어요. 부모의 말은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순간
자식은 다시 일어서 용기를 잃고 부모와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실패는 자식의 목, 믿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식의 삶을 간섭하는 부모. 자식이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참견과 간섭으로 간질되면 자식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자식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왜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얘는 언제 나을 거야? 내가 해준 반찬은 다 먹었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신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결혼 후에도 자주 부모님 집을 찾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그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내는 왜 설거지를 이렇게 대충하니?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 왜 이런 걸 먹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 이런 음식을 준비해야 해. 이건 기본이야. 어 씨의 아내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어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잘 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 그 이후로 어 씨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삶을 조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리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평가하는 순간 부모의 말은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전질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사랑이 통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를 겪는 자식을 비난하는 말,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태도, 자식에게 소도를 강요하는 말. 이런 말과 행동들은 부모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건네되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을 주는 데서 유지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강요가 되지 않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효도는 사랑의 표현이지 빚을 갚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7번째는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혹시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아이처럼 대한다면 관계는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의 아들은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아들을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어른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내가 도와줘야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아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고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자마자 집안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집을 골랐니?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아들은 불편했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머니가 자주 집에 들러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해. 너희 부부는 이러면 안 돼 하며 참견하기 시작하면서 퍼졌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먹을 길 잊지 마라. 반찬 좀 해다 줄 테니 내 말 잘 들어 라고 했고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니가 아들의 동의 없이 집 열쇠를 만들어 마음대로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방문에 정리를 해두고 간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른이고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되려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주는 건데 왜 고마워하지 않고 화를 내니? 부모가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삶이 통제가 난다고 느낍니다. 어른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부모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독립을 인정하고 너는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는 믿음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다 키웠으니 내 곁에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하셨나요? 하지만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멈추고 자녀의 인생을 응원하는 편안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뭔가 속셈이 있는 사람들이요. 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이른바 불행을 끌어들이는 인간 일종이나 교활한 사기꾼과 엮이는 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온통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인간 일종과 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에너지를 빼앗거나 지갑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년을 만나면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7가지 인간 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점은 끝없는 불평꾼입니다. 이들은 마치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야만 한다는 듯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맑으면 햇빛이 너무 강해 하고 비가 오면 무모하다 합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이렇게밖에 못해 라며 투덜거립니다. 노년에는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고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버립니다. 웃음을 나눠도 모자란 시간에 매일같이 불만과 한숨을 들어야 한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기운을 북돋아 주려 해도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일종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데서 삶의 낙을 찾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해. 내 입에 달고 삽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유지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강요가 되지 않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태도는 사랑이 표현이지 빚을 갚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7번째는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혹시 자녀가 이미 결혼하고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키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아이처럼 대한다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간섭과 통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습니다. 어른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내가 도와줘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들의 삶에 깊이 개입했죠. 예를 들어 아들이 새집으로 이사하자마자 집을 둘러보며 왜 이렇게 좁은 집을 골랐니? 나중에 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불편했지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집에 찾아와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해. 너 이 부분은 이러면 안 돼. 라며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며 먹을 길 얘기다가 내가 반찬제가 줄 테니 내 말 잘 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니가 아들의 동의 없이 집 열쇠를 만들어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이 없는 사이 집을 정리해두고 간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른이고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해주는 건데 왜 고마워하지 않고 화를 내니? 라고 다퉜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삶이 통제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른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는 자녀가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는 믿음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으니 이제 내 곁에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하셨나요? 그러나 부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멈추고 자녀의 인생을 응원하는 편안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사람들. 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욱 소중하죠. 그런데도 불행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나 둥하란 사기꾼과 엮이는 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온통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일종과 차지치기 위해 접근하는 일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에너지를 빼앗거나 지갑을 노리고 있다면 그 정체를 밝혀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년에 피해야 할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끝없는 불평꾼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야 한다는 듯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다고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베풀어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노년에는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의 인생을 간섭하는 참견꾼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 기대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옷을 사면 그건 왜 샀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지적하죠. 문제는 이들이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간섭은 작은 글씨처럼 시작해 큰 불안으로 번집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단호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돈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식사 자리에서 한 푼까지 철저히 계산하고 커피값조차 몇 원 차이에 예민합니다. 처음엔 꼼꼼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죠. 특히 노년에는 돈보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다 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옛날이 더 좋았지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고 현재나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 흥미를 잃거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노년에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 길과 함께 했으면 계속 길을 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5번째 유형은 끝없는 지적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요리를 하면 소금을 더 넣었네,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수준이 낮아 라며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지적이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상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유형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즐기거나 소문을 퍼뜨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나의 어려움이 그들의 이야기 소재가 되기 쉽습니다. 7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요즘 사람들 정말 문제가 같은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엔 공감하고 돕고 싶겠지만 결국 나까지 지쳐버리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기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바다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돈과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노년층을 속이기 위해 접근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인생을 평온하게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형, 감성팔이 전문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상연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연민을 자극하는 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저는 너무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며 자신의 불행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며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괜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거나 완전히 조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들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라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꼭 갚을게요. 다음 달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라고 하며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의 사연은 대부분 허구이며 돈을 갚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팔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연이 가슴 아프더라도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재테크 도사로 위장한 사기꾼. 이들은 경제적 불안을 자극하여 노년층을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그냥 두고 있으면 손해예요. 라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이건 100% 확실한 투자입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라고 장담합니다. 이들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미끼로 삼으며 요즘 다들 이걸로 기반 났어요. 저도 여기서 큰돈을 벌었어요.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벌었다는 돈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투자한 돈은 사라지고 결국 사기꾼들만 대를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므로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유형, 친밀감을 가장한 속임수. 이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정하게 굴며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마치 가족 같아서 그래요. 라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상대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하여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소소한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요. 곧 갚겠습니다. 라며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위험해집니다. 아무리 친밀해 보이더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 무료 혜택으로 유혹하는 서비스꾼. 어르신, 요즘 노년층을 위한 특별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라거나 한 건만 참여하시면 무료로 고가의 물건을 드립니다. 라는 말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강매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강압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거니까 꼭 필요해요. 라며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무료라는 말에는 반드시 한정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종교를 빙자한 신앙 사기꾼. 어르신, 요즘 힘드시죠?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며 다가오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가장하며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헌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 수의 전문가로 존잡한 기술 사기꾼. 어르신,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이들은 기술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이들은 가전제품을 일부러 손상시키거나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하며 비싼 비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위기감을 조성하여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 전문 지식을 가장한 상담 사기꾼. 이들은 경제, 법률, 건강 등 노년층이 불안해하는 주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대로 두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며 위기감을 조성한 뒤 결국 비싼 상담료나 불필요한 계약을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상담가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다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돈과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비할 예정의 사람들은 노년층을 속이기 위해 접근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인생을 평온하게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이들은 노년층이 경제적 문제나 법률 문제, 특히 상속과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된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노립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전문가라서 잘 압니다.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이들은 이렇게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지만 결국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줍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잘못된 조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감을 조성. 이대로 두시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전문성을 강조.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 경력입니다. 빠른 결정을 요구.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는 못 얻어요. 고액의 상담료 요구. 일단 계약서부터 쓰시죠.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 공인된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실성의 강호칙입니다. 2. 지나치게 친절하게 구는 사람. 사기꾼들은 노년층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접근합니다. 혹시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 항상 의심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이건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며 신뢰를 쌓은 뒤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의로 다가와 점점 더 큰 부탁을 하지는 않는지 경계하세요. 한 번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입니다. 노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노년에 가장 피곤한 일이 뭔지 아시나? 바로 쓸데없는 자랑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내가 뭘 자랑했는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랑은 대놓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 뒤에는 자랑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손주, 재산, 여행 같은 이야기들은 자랑으로 흘러가곤 하죠. 문제는 이런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거나 괜히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난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삐치는 거야? 하지만 자랑이란 게 참 묘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괜한 열등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니 꼭 끝까지 보세요. 1. 내 재산 증후. 노년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재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벌었고 이만큼 모았고 자식들에게도 다 나눠줬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산 이야기는 절대 남들에게 하면 안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은근한 질투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값이 요즘 10억이 넘었어. 나 예전에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잖아. 우리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저 사람 참 잘 사네. 근데 왜 저번에 밥값은 내가 냈지?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계산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가 사기꾼이나 기회주의자들의 뒤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돈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겉으로 친절하게 다가와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이거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허위 사업이나 가짜 약속으로 속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절대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산 이야기는 남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내 자녀, 며느리, 손주 자랑.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고위직이다. 며느리는 의사야. 손주는 이번에 반에서 1등했어.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와 손주가 잘된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 부담과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 자라는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자랑은 상대방을 더 큰 불편함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는 1등 했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우리 손주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라고 속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온한 노년을 위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자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애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연애 경험이 적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부러움을 넘어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연애를 정말 많이 했지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죠. 둘째, 현재 대우정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거의 연애담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첫사랑은 정말 특별했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는 지금의 배우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뉘앙스로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노년의 연애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 아직도 인기 많아 같은 말이 오히려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에 따라 저 연세에 연애를 자랑하다 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 경험은 적절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억을 고민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과거든 현재든 연애담을 자랑이 아니라 가벼운 대화 소재로 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영향력과 인내 자랑입니다. 내가 예전에 시장님이랑 밥도 먹고 이런저런 도움을 줬었어. 우리 사돈이 드디어 미혼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결이 잘 돼. 이런 말들은 본인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기 마련이라 나는 왜 그런 인맥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자칫 허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왜 지금 자랑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인맥자라는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랑 친한 누구한테 한마디만 하면 금방 해결될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하다, 혹은 도움을 기대해야 하다 하는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죠. 사회적 관계와 인맥은 조용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노년의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자녀와 손주, 젊은 시절의 성공담, 여행 경험, 건강 상태, 연애 경험, 인맥 자랑 등은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감과 배려가 담긴 대화가 결국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1. 나 은퇴자금 얼마 있어?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사실 은퇴자금 꽤 있어? 요즘 은행 이자가 높아서 이자만으로도 살만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돈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사내다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힘든 상황을 말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죠. 둘째,
불필요한 관심과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자금이 있다면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이번 모임 비용은 저분이 내겠지? 이런 식으로 타인의 기대나 부탁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척, 친구들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기꾼들의 투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가단기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주변에서 각종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결책. 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조용히 필요한 사람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식들이 요즘 속 썩여?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걱정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불평을 자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자식 이야기라면 당연히 공감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녀가 없는 경우 이런 이야기 자체가 공감이 어렵고 피곤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이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철이 없어. 딸이 돈만 쓰고 연락도 안 해.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저분의 자식은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불평보다는 자녀의 좋은 점을 짧게 언급하는 것이 더 건강한 대화법입니다. 3. 내 젊었을 때는 말이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꾸 반복하면 상대방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공감받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지. 우리 때는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었어. 이런 말들은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면 집 한 채 샀는데 요즘 얘들은 왜 못 사는 거야?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과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와 연결해서 의미를 찾고 듣는 사람의 경험과 조화롭게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나는 아직도 건강해. 약 한 번 안 먹었어.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약도 안 먹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본인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자랑하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관리 잘해서 아직도 문제 없어. 이런 말은 마치 너는 왜 건강 관리를 못했어? 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자신의 건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되 상대방에게는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5. 우리 집은 몇 억이나 올랐어? 부동산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첫째, 듣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뭐하니?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돈이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이 커지면 괜한 부탁이나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최대한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나 요즘 여기저기 여행 다녀. 여행 이야기는 즐거운 주제 같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경제적, 건강적 이유로 여행을 못 가는 경우.
나는 유럽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면 자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가?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 여행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사회적 인맥을 자랑하는 말 역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첫째, 화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시장님이랑 밥도 먹어봤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책. 인맥은 필요할 때 조용히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자랑 대신 여유. 노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줄이고 공감을 늘릴수록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나눔을, 경쟁보다는 공감을, 과거보다는 현재를. 멘트 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 멘트를 하면 마침내 긴 세월 동안 달려온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도 없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취미생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도 은퇴 후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 한마디의 무게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의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랑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하소연처럼 들리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아래의 말들을 무심코 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신중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1. 나 은퇴 자금 꽤 있어?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자산이 있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은퇴 자금 꽤 있어 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자랑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은퇴 자금으로 집 하나 사놓고 은행에도 꽤 넣어놨어.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했네 라며 축하했지만 그중 한 사람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돈이 꽤인데? 한번 공략해본다. 며칠 뒤, 그 친구는 은퇴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건 손해예요. 요즘 부동산이 뒤지거든요. 상대는 의심했던 은퇴자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돈을 벌어야지. 결국 그는 지인의 추천을 믿고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 친구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단순히 사기꾼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저 사람 돈 많다더니 좀 빌려달라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형님은 돈 많으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하면 큰 스트레스가 되고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던 사람들마저도 결투결투 돈이 있는 사람 결투결투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돈 잘하는 미션을 부른다. 돈은 조용히 숨길수록 안전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나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자식들이 요즘 쏙 썩여? 은퇴 후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친구나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려. 정말 속 터져. 친구들은 겉으로는 고기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힘내.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문제인데? 며칠 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거쳐 더 과장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저 집 아들은 취직도 못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산다더라. 소문은 동네 전체에 퍼졌고 결국 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건너가며 따졌습니다. 엄마, 왜 내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다녀?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로 인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는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남이 아닌 가족 안에서만 해야 한다. 내 자식의 단점이나 속상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은퇴를 하면 우리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해온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지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기대만큼 칭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만 조심해도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 우리 아들 속을 썩여도 이렇게 썩일 수가 없어. 이 씨는 은퇴 후 가까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 반갑게 맞아주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속을 썩여도 이렇게 썩일 수가 없어. 직전 다니던 놈이 때려치우고 요즘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네. 결혼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뭐. 결혼도 잘 안 하잖아. 맞아. 우리 애도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으니 원.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이야기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동네 곳곳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아들이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게임만 한다. 어휴, 부모 등골 떼먹고 사는 철없는 아들이라답니다. 그리고 이 과장된 소문은 결국 아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 사생활을 왜 친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에요? 이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난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야. 너를 흉본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험담할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오던 아들이 이젠 전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야 했는데 이제 내 아들조차 멀어진 것 같다. 자식 이야기는 남들에게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식이 속을 썩는다고 주변에 떠벌리는 순간 그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내 평판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은퇴 후 건강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찾는 일이 잦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만 다녀? 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지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할머니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혈압이 너무 높아서 큰일이다. 심장도 안 좋고 의사가 약을 더 늘리래. 처음에는 친구들이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즘 약 잘 나오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러나 이런 대화가 모일 때마다 반복되자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할머니,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만 하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모임이 병원 대기실도 아니고. 그 후 친구들은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를 다들 피하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나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만 느끼고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엄마 요즘 너무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줍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걱정하던 자식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이걸 평생 책임져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건강 이야기는 적당히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있어도 단단하게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퇴 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면서도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도 일정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사라지면서 대화의 주제가 한정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죠. 특히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미 자식 험담하기, 건강 문제 과하게 이야기하기, 자식에게 부담지는 하소연 등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자식 자랑과 힘든 생활 이야기가 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여러분,
은퇴 후 자랑할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을 하게 된 적이 있나요?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대화의 첫마디가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요. 우리 딸은 애 키우면서도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일, 지나친 자식 자랑이 가져온 부작용. 한 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는데 연봉이 억대다. 진짜 내 자식이지만 대단하지 않아? 처음에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와, 정말 잘 됐네요. 역시 아드님이 똑똑하니요. 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자랑 좀 적당히 하지? 듣는 사람 기죽이는 줄문이다. 우리 애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인데 저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지? 이처럼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기준의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아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저 사람 만나면 또 자식 자랑만 할 텐데 하고 사람들은 반지를 피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자식 자랑이 자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식 자랑은 때로는 당사자인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연봉이 억대다. 이번에 해외 출장도 다녀오고 정말 잘 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과장됩니다. 어느 날 아들의 직장 동료가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 연봉 자랑하던데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엄마, 아빠, 제 얘기 좀 남들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부담돼요. 기억하세요. 내 자식의 성공은 나에겐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나 질투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가족끼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화에서 자랑을 줄이고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적 있나요?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누가 알아준다? 하소연은 내 감정을 털어놓는 행위일 뿐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하소연이 가져온 관계의 단절. 한 할머니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생활에 어려움을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처음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요즘 다 힘들지.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텨야지. 하지만 이 대화가 반복되자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분 만나면 매번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까 정말 피곤해. 나도 내 생활이 힘든데 그 얘기까지 들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모임에서 그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말 들으면 기운만 빠져. 하소연이 자식들에게 주는 부담. 부모가 자주 요즘 생활이 힘들어 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처음엔 걱정하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걸 평생 책임져야 한다 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줄이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이나 지인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는 의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어른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7가지.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감정관리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관계 유지가 쉽지 않고 대화의 주제 또한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자식 환담, 건강 문제 과하게 이야기하기, 하소연, 자식 자랑, 생활고 이야기 등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외롭다는 말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나는 요즘 너무 외로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적 있나요? 요즘 너무 외로워. 혼자 있는 게 힘들어.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전화라도 자주 해줘. 시간 있으면 잠깐이라도 얼굴 좀 보자.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관계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외로움을 자주 이야기한 할머니의 이야기. 한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주 외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전화라도 자주 해줘. 시간 있으면 잠깐 들러줘. 얼굴 좀 보자. 처음엔 친구들이 반갑게 응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주 보자. 그래, 언제 한번 만나서 차라도 마시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없냐고 묻거나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활이 있고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응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할머니와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만나면 외롭다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무겁고 피곤해. 조금만 연락을 안 해도 바로 서운해하시니까 부담스러워.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할머니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이야기하면 더 외로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꾸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는 너무 외로워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분은 내 도움 없이는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자주 말하던 사람은 더 큰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면 은퇴 후 외로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외로움을 남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남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길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부담이 되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나만의 취미와 활동을 찾는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가입하기,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봉사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새로운 취미, 그림, 악기, 글쓰기 등 배지우기.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알차게 채우면 굳이 누군가에게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3.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너무 외로워 라고 말하기보다 요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 참 재미있더라고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이분과 함께하면 즐겁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매진 말. 여러분, 은퇴 후에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환담, 건강 문제 과하게 이야기하기, 하소연, 자식 자랑, 생갈고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 이런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 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입니다. 더 이상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나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